자,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팀의 박승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제가 소문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죠? 팀장님에 대한 소문. 뭐죠? 여의도의 천재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래요? 말도 안 돼요? 네. 딱 제가 잘못 들으셨네요. 그래요? 팀장님하고 인터뷰했다. 네네. 근데 엄청나게 딱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분은 여의도의 천재로 통한다. 이런 얘기를. 아, 제가 심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겸손하게 또 부끄러. 왜 옆으로 앉으신 거예요? 카메라가 아, 이렇게 부끄러우셔서? 앉으라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의도의 천재.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의 오늘 뷰를 한번 또 들어볼 텐데 새벽에 구글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알파벳. 네네네.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네.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좀 오르거든요. 네. 근데 정작 구글은 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구글의 실적을 드라이브하는 거는 클라우드 매출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클라우드 매출을 보면 가이던스가 조금 상향이 돼서 작년보다 이제 100%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2배가 늘어나는 거고 예상보다는 이제 10%가 상향이 됐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매출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클라우드에서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확인하는 거는 캐펙스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구글은 자체 클라우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캐펙스 가이던스는 얼마 상향이 되는지를 보면 이제 8%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맞죠. 네. 매출 클라우드 매출 10% 그리고 캐펙스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이 클라우드 매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컨센서스를 한번 따라가 보면 작년, 그러니까 올해 2분기까지는 작년보다 2배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3분기, 4분기로 가면 뭐 증가율이 70%, 뭐 5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70% 늘어나는 걸로 컨센서스는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실적을 보면 실제 컨센서스보다 많이 위로 올라오겠지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분기에 10%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3분기에는 올라와도 한 80%? 뒤쪽에는 한 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 증가율이 떨어지는 그림은 맞겠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구글에 대한 우리의 이 시각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글을 나한테 돈을 되게 빨리 벌어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아마 팔 거예요. 왜냐하면 모멘텀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지금 구글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은 PER이 22배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은 이 알파벳은 되게 살만한 밸류예요. 그러니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구글을 사놓고 기다리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를 확인해 보면 지금 헤지펀드들은 되게 빨리 판대요. 빨리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연말까지 네네. 그들은 이제 실적이 확정이 네. 되니까. 근데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이제 사시는 거죠. 길게 투자하는. 길게 투자는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도체를 보든 아니면 구글을 보든 내 투자 목적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연말까지 투자를 할 거고 그때까지 난 돈을 벌고 싶어 하시면 그러면 지금 뭐 구글, 빅테크, 메모리에 대해서는 좀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길게 보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지금 여기서 굳이 팔 필요 있나? 내 투자 목적과 종목은 좀 이 결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요, 팀장님. 네네. 구글을 팔고 반도체를 팔고 대안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대안이 사실 뚜렷하게 더 네. 좋은 대안이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빅테크도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한 40 몇 네. % 하는 거고 네. 뭐 메모리는 50 몇 %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안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뭐 내가 메모리를 샀다 팔았다 하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트레이딩한다. 네, 하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뒤에서 보시면 요즘 같이 이제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거는 뭐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변동성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동성을 줄여서 거기에 투자하시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약간 결론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 커버드 콜 같은 게 저는 지금은 사볼 만하거든요. 지금 방금 나온 거 이거 보시고 말씀하신 거. 그건 아니고 네. 이 뒤쪽 결론에 있었는데 네. 커버드 콜은 지금 되게 살만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지금 여전히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변동성이 80%예요. 네. 예전에 20%였어요. 그리고 변동성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높다고 생각해요. 뒤쪽에 좀 더 질문 주실 네. 거니까 말씀을 좀 더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가 이게 펀더멘털에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변동성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버드 콜이라는 건 앞으로 변동성이 떨어질 때 그때에 나에게 어떠면 변동성 쇼 포지션이니까 변동성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그런 전략은 지금 되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그저께 보면 커버드콜 ETF들이 커버드콜 전략들이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남들 4% 5% 떨어질 때 1, 2%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투자하는 구간에서 그때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뭐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이걸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변동성을 줄여주는 장치가 있는 그런 상품들로 투자를 해야 한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뭐 사실 최근에 많이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ETF로의 투자를 더 많이 그래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지금 관련한 종목들은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으로 이거를 볼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관련해서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가장 큰 노이즈는 자꾸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이거 가격 비싸다고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안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우리 삼전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거 수요가 뭐 줄어드나?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나?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저번 주였나 나왔을 때 되게 가격에 대한 얘기를 되게 오래 했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그 실적을 볼 때에 네 가지 정도를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주신 것처럼 P 가격.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량 Q. 그렇죠. 그리고 이제 P가 줄고 Q가 늘어나는데 P는 빨리 줄고 Q는 나중에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네.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빼기 C, P 곱하기 Q 빼기 C.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네. 거고 이거를 분모로 나누는 N이 중요해요. 이걸 몇 개의 회사들이 나눠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좀 잘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애플이나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이 나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Q를 빨리 올려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나쁜 서사가 아닌데 만약에 니네가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지금 셋이서 만들잖아. 넷이서 만들게 할 거야. 중국에 있는 CXMT 이런 거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Q가 늘어나고 P가 빠지는 걸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셋이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넷이서 한다 그러면 내가 33 가져가는 거 갑자기 25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과점이 깨지는 게 되게 리스키한 거고 우리가 최근에 빅테크들과 메모리 회사들이 얘기했을 때는 PQ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분모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애플이 그 CXMT한테 퀄을 준다던가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거는 과점하고 있는 산업에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정부에서 막고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중국의 메모리에 있어서의 질적인 차이가 우리나라 삼전닉스나 마이크론과의 차이가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네.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런 클라우드 회사들 네. 그리고 아이폰 중에서 미국에 파는 거 말고 중국에 파는 거. 근데 아이폰 전체 판매 25%가 중국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것들만 걔네들이 써줘도 우리나라 게 들어가던 게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일부 영향이 일부 있을 영향이라고 수 하면 있다. 25%면 크죠.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꽤 있을 수 있다. 네. 지금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 사용을 막는다라고 했을 때도 미국에 들어오고 미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싸우는데 네. 뭐 이거는 어쨌든 중국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니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씩 그런 이슈가 뭐 CXMT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메모리 오류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는 분명한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펀더멘털을 훼손한다가 아니라 노이즈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건 노이즈구나 알면서도 주가가 빠지면 이건 이것 때문에 빠지는구나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이슈는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네네. 그 사용을 허용을 하게 되는지 진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우리가 파일을 뺏기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지금 중요해요. 당장 알 수가 없으니까. 되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중국 메모리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우리나라 못 따라와. 걱정 안 해도 돼. 아직 뭐 1, 2년 격차가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기에 탑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물량이 우리가 좀 뺏긴다라는 점은 진짜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요. 성능이 안 좋은 건 분명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퀄리티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도 가격이 싸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다 좋은 것만 팔리는 건 아니니까. 중국이 지금 뭐 주려고 해도 네. 우리 쓸 메모리도 없어 네. 라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애플이 원한다면 애플 먼저 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산을 더 공격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있고. 물량 받았다 이러면서 늘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었어요. 네, 네. 매출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네. 테슬라의 주가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는 하락. 실적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별로 이번 2분기 전체 미국 실적이나 우리나라 실적을 네. 보면 별로 이렇게 막 감흥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상 정도 수준에서 쭉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실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회사예요. 오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뭐 주목하진 않잖아요. 근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이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모든 산업에 이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각각의 산업, 각각의 부분에서 어느 쪽에 매출이 늘고 주는지를 보는 거는 굉장히 이 산업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오늘 보면 다른 쪽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ESS가 별로 안 좋대요. 그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코멘트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ESS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생각보다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게 나이스하진 않구나 정도의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실적도 뭐 다른 질적인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요 정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주식은 주가와 이 주식은 뭐 앞으로 되게 기업 이벤트가 많잖아요. 뭐 스페이스X랑 합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뭐 너무 이 실적 하나 그 주가를 바로 연결지어서 보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뭐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ESS는 지금 사실 거의 그쪽도 쇼티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가 봐요. 뭐 예상만큼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사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예시로 ESS를 말씀해 주셨지만 테슬라의 굉장한 큰 캐시카우도 ESS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도 저 거기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지는 못했는데 네네. 한번 좀 자세히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실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다지 관심은 없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뭐 로봇 얘기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뭐 로봇주가 워낙에 급하게 오르긴 했지만 현대차 이야기를 항상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피지컬 AI 관련해서 팀장님의 투자 관점에서의 뷰는 어떠십니까? 지금 시점에서의 관련 투자 괜찮다고 보십니까? 피지컬 AI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몇 개 기준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누구는 뭐 PBR 북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PER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투자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는 듀레이션이라고 생각해요. 듀레이션. 투자의 듀레이션. 기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몇 년 만에 나한테 이게 실적 수익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되게 금방 이 실적을 나한테 현금을 돌려주는 거를 우리가 이 뭐 가치주 또는 뭐 배당주라고 하기도 하고 퀄리티 있는 주식이라고도 하고 멀리 실적이 되게 멀리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뒤쪽에 있는 게 일단 휴머노이드 뭐 로봇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주는 건데 실적이 멀리 있다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그건 할인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년 뒤에 이 실적을 땡겨오는 거랑 7년 뒤, 10년 뒤의 실적을 땡겨오는 거랑은 당연히 할인율이 어떻게 되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었던 거랑 지금 좀 잘못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란 쪽에서의 상황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이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깐 내려가는 듯 싶다가 그냥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란 쪽의 상황도 녹록치 않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이 스탠스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뭔가 금리도 전반적으로 높아져 있고 할인율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피지컬 AI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힘든 투자가 될 수 있죠. 중간에 변동성이 큰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투자를 할 거야.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금액은
내가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을 태우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피지컬 AI로 연말까지 승부를 보겠어. 이러면 좀 고생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여건이 만약에 네.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오르지는 못하고 서서히 좀 이렇게 안정을 되찾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성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극성을 띄워도 되지만 네.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약간 연말에 기대한 것만큼의 수익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피지컬 AI는 회사들이 얼마나 이쪽에 투자를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네. 질문 뒤쪽에 있던데 일단 엔비디아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보다는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뉴스로 보면 로봇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10% 지분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정유선이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에 어떤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아 이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게 가까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를 당연히 뭐 막연하게 멀리 있는 거를 나는 성장주에 투자하겠어라는 컨셉은 저는 투자하기에는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사실 우리 또 팀장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짜주시는 포트폴리오 전략팀을 아, 팀 이름이 바뀌긴 했어요. 아, 그래요? 플러스 자산 전략팀으로 바뀌긴 그래요? 했는데 예, 하는 일은 플러스, 비슷해요. 그 어쨌든 전략을 계속해서 짜주시는 맞아요. 분이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 그럼 내가 어떻게 뭘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두 가지 일단 주셨습니다. 메모리 쪽에 있어서도 커버드 콜이라는 이제 변동성을 좀 우리가 낮출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피지컬 AI 쪽에 있어서는 지금 금리 환경이 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뷰를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포트폴리오 전략 차원에서 한 가지 좀 더 짚어보자면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실적주 하반기 어떤 기업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화장품을 좀 실적 네. 측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화장품 안에서도 브랜드 뭐 달바 이런 브랜드가 있고 뭐 한국콜마 같은 뭐 OEM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두 쪽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이어 보이십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하반기를 보는 몇 개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그래요? 해요. 근데 이제 하반기를 보면 네. 아직까지는 시황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반기의 최대 이벤트는 11월 4일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예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원은 보통 야당에 넘어갔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 지 2년,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는 관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OBBA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건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열공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보면 정책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의 OBBA가 있었죠. 실제로 2025년 초에 그런 모멘텀들과 기대감들이 있었죠. 네. 두 번째는 관세라고 하는 것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관세는 작년 7월에 부과가 됐고 그리고 내일이면 이 관세를 잠깐 유예하는 게 끝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되게 많이 인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관세 이슈는 끝나게 됩니다. 자, 7월부터 11월까지는 그때까지는 관세가 저는 좀 워킹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보다 관세가 이제는 더 이상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간이 7월부터 11월까지 있어요. 1번. 자, 그리고 11월이 되면 만약에 지금의 상황처럼 지금의 기대처럼 민주당이 다시 하원을 가져간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냈었던 법안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2023년도부터 이 배터리가 잠깐 됐다가 뒤쪽이 이제 안 됐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ESG를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SG가 2023년부터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책 모멘텀이 펀더멘털에서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와 그리고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메모리는 그쪽에 일부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 11월 언젠가 더 이상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는
메모리를 우리가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은 채워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하반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자, 미국에서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은 자동차를 한번 방금 전에 말씀 주셨으니까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자동차는 주가가 좋아요. 유럽 자동차는 안 좋아요. 한국이랑 일본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데 일본보다 한국 자동차 주가가 좀 더 좋죠. 네. 미국의 자동차 주가가 좋은 거는 관세가 자동차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관세 영향을 직방 맞은 데다가 중국의 전기차들이 너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국, 일본은 관세 영향은 있긴 있지만 중국 전기차의 위협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실제 소비 경기가 좋아요. 이런 어떤 이 프레임워크 속에서 저는 우리나라 자동차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하반기 정책 이 주식을 볼 때에 화장품은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관세 피해를 많이 본 주식들이잖아요. 작년 1년 동안 관세 피해를 많이 본 주식들을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많이 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관세를 물릴 때에는 비싸고요. 단가가 비싸고 이 가벼운 거에 대해서 많이 물려요. 가벼운 거. 네,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철근 1톤이 100만 원이에요. 네. 스마트폰 요만한 거 한 100g 하나. 네. 그거 2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무거운데 싼 거는 굳이 옮기지 않는다고요. 국경을 이동하지 않는다고요. 네. 근데 싸고 비싼 게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아마 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스마트폰 회사들 아니면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아요. 뒤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런 주식들이 관세 영향이 줄어들면서 저는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 말이 너무 많이 돌아왔는데 네. 화장품을 보시죠. 화장품 브랜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관세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아마 ODM 회사가 더 많이 받았을걸요. 그래서 저는 ODM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네. 관세의 관점에서 하반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삼았을 때는 그동안에 이제 비쌌던 제품들의 네. 부담이 좀 덜어지면서 네. 그 이제 매력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사실 근데 약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성장주 관점으로 피지컬 AI로 보면은 좀 시기열이 좀 긴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소비 늘어나고 관세 영향에서 조금 부담이 줄어드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아서 또 하반기에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시장이 더 많이 프라이싱을 해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네. 투자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성장주 관점으로 조금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주가가 조금 뭐 변동성을 보여도 모아가는 거고 아니야 나는 일단 뭐 수출 데이터 지금 얼마나 자동차로 돈 많이 버는지를 볼 거야 현대차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보면서 네네네. 트레이딩을 하시는 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하반기에 반도체 뭐 이런 거 대안이 될 만한 섹터들은 되게 많네요. 요새 뭐 사실 조선주가 어렵긴 하지만 네. 조선주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선이 꺾이지 않는다, 바라봐야 한다라는 뷰도 살짝 나오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초를 보고 하반기 뒤쪽에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반기 뒤쪽이라면 네. 4분기쯤. 네네네. 근데 저번에 와서는 뭐 하반기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하반기의 앞쪽 3분기엔 네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초를 본다라는 건 내년 초 어떤 모멘텀을 보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수주 산업은 대부분 다 연초에 실적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연초. 그래서 1분기 중에 수주한 목표의 60-70%를 하느냐가 수주 산업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 수주가 잘 나오는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은 수주 산업들 특히나 조선은 1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섹터 이야기를 쭉 여러분께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팀장님 오시고 너무 다 찍어주세요, 말해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요거 지수 한번 네. 우리 보도록 하죠. 네. 외신에서 코스피가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지금 바닥 본 걸까요, 팀장님?
바닥을 아직 저는 봤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털상의 바닥은 얼추 근접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변동성, 그러니까 저번에도 펀더멘털과 변동성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펀더멘털은 저는 바닥 부근에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주식인데, 하이닉스의 PER이 올해 실적을 믿으면 그러면 아마 한 4배에서 5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 밸류에이션 저점, 물론 저퍼에 뭐 고퍼에서 저퍼에서 한 주식이라고는 하나, ROE랑 PBR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의 이 주가는 올해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한 12개월을 봤을 때 순이익이 반토막 정도 나는 거를 반영한 주가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내년에 너무나 실적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도 작년보다 많이 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기대가 절반으로 떨어져도 한 요 정도 주가는 말이 되는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 말이 여기서 앞으로 주가가 2배 오를 거야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앞쪽에도 메모리 산업에 대한 복잡한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는 저는 펀더멘털보다 변동성이 훨씬 심하다고 생각해요. 전자닉스 레버리지 상품도 많고, 그리고 저번에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 ETF를 어떻게 없애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거를 5조 원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운용사의 사장님은 거기에 동조하시는 듯한 말씀도 하셨고, 오늘 아침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을 합해보면 9.6조예요. 네. 이게 5조 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면서 저는 시장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변동성은 전자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가총액이 5조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굳이 불필요하게 힘든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마음 편하게 하시려면 지금보다 비록 높게 사더라도 저는 5조 원까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사시는 게 고생을 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에 변동성이 계속 있는데 향후에도 이 레버리지에 관련한 시총이 좀 높아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성을 계속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피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그거다 5조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보고 들어가도 네. 늦지 않는다. 5조 아래까지 떨어지긴 좀 어려워 보이는 게 5조 원 정도 수준.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가 5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5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그 레버리지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맞긴 하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래요. 뭐 그거는 꼭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할 때 사실 최근에는 미국 쪽에 있어서의 빅테크를 비롯한 네. 미국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와요. 네. 사실 우리는 삼전닉스뿐만 아니라 전체 지수가 좀 무너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30% 하락했는데 그때 미국의 S&P 500 보면 빠진 게 없거든요. 지금 네. 계속 최고가 근처에 증량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있어서 팀장님께서 보시는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조금 더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지금 2분기 실적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는 2분기 실적이 그냥 예상한 정도대로 나와요. 미국도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네. 미국은 그래도 조금씩 상향되는 움직임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랑 미국의 실적의 시즈널리티 계절성 때문에 그래요. 네. 미국은 3분기, 4분기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의 모멘텀이 더 좋아집니다. 전체 총량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이 섹터 배분과 기업의 구성이고, 우리나라는 중간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2분기랑 3분기가 많은데요. 특히나 2분기가 올해는 실적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분기와 3분기 사이 어디엔가 피크를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3분기, 4분기를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순하게 이익 모멘텀을 따라가면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럼 비중을 보면은 미국 쪽을 한 뭐 6에서 7 정도로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극단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한국 주식 다 비고 미국 주식 하는 게 제일 안 좋고요. 반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대5. 말씀드렸는데 뭐 좀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 주식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여전히 70% 넘게 올라 있어요. 그거 좀 먹은 거 좀 줄이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 사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마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발표죠. 네. 그것도 있고 또 자꾸 젠슨황 그 CEO와 네.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도 만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네. 젠슨황을 만난다라는 그런 스케줄도 있거든요. 네. 요거를 우리가 좀 뭐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 이제는 뭐 만나는 많이 게 너무 봐가지고. 자주 만났어가지고 네. 똑같죠. 이 뭐 실적 처음에 네. 잘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네네. 이벤트 자체의 기대감도 이제는 많이 소멸된 것 같고 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만남이 처음에는 정말 임팩트가 컸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팀장님도 이게 너무 이제 잦아져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거다. 또 네. 보시는군요. 그리고 뭐 네이버를 되게 샤라웃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네. 주가가 잘 안 되는데 네이버는 지금 P/E 한 14배 정도 되잖아요. 라인이 떨어져 나가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쪼그라든 건 맞거든요. 네. 싼데 참 주식이 안 되는데 어. 저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거 좀 사봐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장주의 관점의 네이버가 아니라 가치 투자적인 관점이요. 네이버는 라인이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성장 동력은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를 가치 투자적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변화가 좀 생긴 거군요. 좀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시장의 모든 궁금증을 우리 팀장님께 여쭤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투자에 반도체 외에 있어서의 투자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한화투자증권 플러스 사업부 박승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과 함께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또 시장이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어떤 변동성을 보이게 될까도 궁금한데 지금의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또 힘든 부분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또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또 많은 우리 5분, 어벤져스 5분과 6분과 함께하는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도움받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 아직 확인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각각의 분들의 컨텐츠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